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명절이라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와중에 문득 아들과 며느리가 올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길이 막혀서 조금 늦었네요. 그래, 들어와라. 손주도 많이 컸구나. 아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고 손주도 저를 보고 방긋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어요. 인사를 받은 척하며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지 별일 없어. 아들은 여느 때처럼 집에 들어오자마자 짐을 풀고 거실 소파에 편히 앉았어요. 며느리도 간단하게 인사를 한 후 손주를 방에 눕히고 본인도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은정이는 또 방에 들어가니?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어머니, 은정이가 종교적인 이유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집안이라.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명절이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명절 준비가 한창인 주방은 저만 분주할 뿐, 며느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죠. 아들아,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떡하니? 우리 집안 전통인데. 어머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은정이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작년 명절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후 처음으로 함께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집안의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왔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제사를 준비하고 지내는 것을 전통으로 여겼어요. 그래, 알았다. 나 혼자 할게. 너라도 좀 도와라. 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 준비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최소한 음식 준비는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제 옆에 서서 도울 일을 찾았지만 그의 서툰 모습에 더 답답함만 커졌죠. 아들아, 명절인데 너희 둘 분위기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요.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이번 명절도 지난번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잠시 기대감이 생겼으나 그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한 짧은 외출일 뿐이었어요. 다시 닫히는 방문 소리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면서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아들에게 전화해 빨리 내려오라 부탁했지만 아들은 직장 핑계를 대며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내려갈게요. 남편은 오후에 따로 올 거예요. 은정이가 먼저 온다고? 그래, 알았다.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지만 반갑다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죠. 지난 명절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기 때문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의아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먼저 오겠다고 하지? 며느리가 도착하기 전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고 제사 음식 재료를 준비해뒀어요.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문을 열자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기름 막히지 않았니?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작은 선물 봉투를 건넸어요. 평소와는 다른 그녀의 모습에 경계심이 슬며시 올라왔죠. 이번에는 제가 제사 준비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명절에 종교적 이유로 제사 준비에 전혀 참여하지 않던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돕겠다니 의아했어요. 갑자기 왜? 종교적인 문제는 어떻게 된 거니? 그게
생각해보니 제사는 종교적 의식이라기보다 가족의 화합과 조상을 기리는 자리라고 느껴서요. 며느리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서서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릇을 꺼내며 무슨 생각인지 물어봤죠. 실은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번엔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니?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도마 위에 야채를 정리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불편해 보였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썰면 될까요? 응,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칼 쥐는 법이 서툴구나. 며느리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지금까지 부엌 일을 거의 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죠. 하지만 내심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더냐? 왜 갑자기 제사 준비를 돕겠다고?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야채를 씻으며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녀의 눈빛에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직관적으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을 부쳐볼까요? 엄마에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렴. 기름은 너무 많이 두르지 마라. 제사를 마치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남편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가랑비가 제 마음처럼 축축하게 땅을 적셨어요. 차 안에서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에 잠겼죠.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나 혼자 가고 싶어. 버스 타면 되니까. 아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오늘만큼은 남편과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아 흐린 하늘을 바라보니 남편이 떠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혼자 가시면 비 맞으실 텐데. 우산 챙겼으니까 걱정 마. 나중에 집에서 보자. 버스 안에서 남편과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했던 시간들. 그 기억들 사이로 남편의 병상에서 보낸 마지막 순간들도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많이 아파. 괜찮아. 당신 옆에 있으니까. 남편은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병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폐암 판정을 받고 1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그는 저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해요. 여보, 가지 마. 제발. 미안해. 사랑해. 납골당에 도착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실내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작은 함 앞에 서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죠. 여보,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무덤덤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비해간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놓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환한 미소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죠. 요즘 민석이 사업한다고 바쁘대요. 은정이는 글쎄, 오늘 갑자기 제사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동안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혼자 남겨진 시간들, 혼자 결정해야 하는 일들,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때로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눈물이 맺히려는 찰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재빨리 눈물을 훔쳤죠. 엄마, 어디에요? 비가 많이 와요. 납골당이야. 곧 나올 거야. 제가 데리러 갈까요? 아니,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전화를 끊고 다시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부재를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에 손을 가져다 대고 조용히 인사를 나눴어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비가 그친 바깥으로 나오니 한 줄기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버스 언제 오지? 정류장에 서서 시간표를 확인하는데 멀리서 아들의 차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결국 걱정되어 마중 나온 모양이었죠. 창문을 내리고 웃는 아들의 모습에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차에 오르니 며느리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비에 젖은 옷자락을 정리하며 인사를 나눴죠.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고 아들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뵙고 오셨어요? 날씨가 안 좋았는데. 응, 잘 다녀왔어. 비는 조금 그쳤더라.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백미러로 아들의 표정을 살피니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운전할 때는 집중해야지. 아, 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차 안의 기류가 평소와 달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추자 아들이 문득 입을 열었죠. 어머니,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숨이 멎는 듯했어요. 남편의 유산이라니 상상도 못한 화제였습니다. 아직 남편의 죽음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 이야기라니 당혹스러웠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생각할 일이 많아서. 아들의 목소리는 무심한 듯 들렸지만 그 말은 마치 차 안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고 답을 찾으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없어. 당장은 그 돈에 손 뗄 생각도 없고. 아들은 제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운전만 계속했죠. 그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최근에 좋은 사업 기회가 있어서. 민서가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며느리가 뒷자리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불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탐내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식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괴로웠지만 방금 전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알아. 그냥 지금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차가 교회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 마음속에 고이는 불안감 같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저기 식당에서 점심 먹고 갈까요? 다들 배고프실 텐데. 그러자. 간단히 먹고 가자. 대화를 돌리려는 며느리의 시도가 고마웠지만 이미 차 안의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고 싶었죠. 엄마, 이거 제가 깎을게요. 손 베실라. 괜찮아. 다 컸는데 아직도 엄마 걱정이니?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놓으며 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차 안에서 묻던 질문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지만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계획은 어떻게 되니?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그게, 엄마,
사실은 제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과일 깎던 손이 멈칫했어요. 아들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죠. 아들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고민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업?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걱정하실까봐.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최근에 왜 연락이 뜸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무슨 사업인데? 위험한 건 아니겠지? IT 스타트업이에요. 작은 회사지만 투자도 받았고 가능성이 있어요. 아들은 과일을 먹으며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문 용어가 가득한 설명을 듣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론 꿈을 좇는 아들이 대견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죠. 쉽지 않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창업이 쉬울 리가 없지.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먼저야. 아들의 얼굴에 피로와 고민이 가득 차 있는 듯 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아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우리 대화에 귀 기울이는 게 느껴졌죠. 어머니, 사실 작은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니? 질문이 날카로워진 것을 스스로도 느꼈어요.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고 과일 접시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였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돼서요. 민서가 사업이 잘 안 풀리면 다시 취직하면 되는 거야. 너한테 좋은 학벌 경력이 있잖아.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죠. 그런 모습이 남편을 닮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업 정말 가능성 있어요. 그래, 내가 믿는다면 나도 응원할게. 하지만 건강 꼭 챙겨. 과일을 다 깎고 주방을 정리하며 복잡한 생각이 밀려왔어요. 아들의 사업, 남편의 유산에 대한 질문,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모든 것이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사업 계획서 가져올게요. 한번 봐주세요. 그래. 근데 엄마는 사업에 대해 잘 모르니까 큰 도움은 못 줄 거야. 아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미국에 있는 딸이었습니다. 급히 손을 닫고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수진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얼굴이 좀 마른 것 같은데. 딸의 환한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법학 박사 과정으로 3년 전 미국으로 떠난 딸은 늘 제 자랑거리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햇살 아래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반가웠죠. 괜찮아요. 요즘 논문 때문에 좀 바빠서 그래요. 엄마는 건강은 어떠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죠? 그럼 네가 없어도 잘 챙겨 먹고 있어. 걱정 마. 거실로 자리를 옮겨 편하게 앉았어요. 딸의 모습을 보니 새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오빠네 집에 갔다 왔어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니, 오빠가 집에 왔었어. 납골당에도 다녀왔고. 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딸이 가장 많이 힘들어했었죠. 아버지와 특별한 유대감을 가졌던 아이라 그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아빠, 많이 생각나요. 제가 옆에 있어드려야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공부가 중요해. 아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통화 중에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화면에 비친 딸을 보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지는 대화였습니다. 논문은 잘 진행돼?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오빠는? 회사는 어때? 아, 그게. 나 요즘 사업 시작했어. 화면 속 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들의 직장 이직은 늘 가족의 화제였죠. 대기업을 다니다 벤처로 다시 스타트업으로 옮기더니 이제는 창업이라니 딸의 우려가 이해됐습니다. 또, 작년에도 이직한다고 하지 않았어.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내가 직접 창업한 거라서. 대표야. 늘 안정적인 길을 걸어온 딸과 달리 아들은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죠. 서로 다른 두 아이 사이에서 저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수진아, 오빠 걱정은 하지 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엄마. 오빠, 힘내. 근데 창업 자금은 어떻게 구했어? 이 질문에 아들이 살짝 표정을 굳히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딸은 항상 실질적인 문제를 짚어내는 재능이 있었죠.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투자 받았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혹시 오빠 사업에 돈 보탰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 걱정 마. 딸의 말을 재빨리 끊었어요. 아들의 표정이 더 어두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화제를 돌려 딸의 생활과 미국 날씨 이야기로 넘어갔죠.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니? 나이도 적지 않은데.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화면 속 딸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아이였죠. 통화가 끝나갈 무렵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걱정 마. 다 괜찮아. 너 하겠다면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아침이 밝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로 올라갈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처럼 아들이 떠날 준비를 하리라 생각했지만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한숨을 쉬는 아들의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민서가 몇 시에 출발하려고? 길이 막힐 텐데. 아, 네. 조금만 더 있다 가도 될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척하던 아들의 시선이 자꾸 저를 향했어요. 며느리도 옆에 앉아 묵묵히 TV를 보고 있었지만 자꾸만 시계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저를 힐끔거렸죠. 더 있다 가도 돼. 점심이라도 먹고 가려고? 아니요. 그냥 좀 쉬었다 가요. 그때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번에도 용돈 때문이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왕래가 적자 저는 이들이 집에 방문할 때마다 50만 원씩 용돈을 줬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용돈을 못 줬네. 잠깐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들의 말과 달리 그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지갑에서 봉투를 꺼내는 동안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집에 내려오는 것이 고마워 용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자, 이거 받아. 서울 가서 필요한 거 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고. 봉투를 건네자 아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며느리 역시 옆에서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죠. 길 조심해서 가. 연락 자주 하고. 네, 어머니. 몸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봉투를 받아든 아들은 이제야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분주히 움직이며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이전보다 가벼워진 것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죠. 엄마, 저희 이제 출발할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운전 피곤하면 쉬었다 가고. 현관문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문득 아들의 얼굴에 미안함이나 부담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용돈을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그 표정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계세요. 응, 너희도 잘 지내고. 민서가 사업 너무 무리하지 마.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집 안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창문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왔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저를 보러 오는 건지 아니면 용돈을 받기 위해 오는 건지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돈을 준 액수를 생각하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나도 참, 왜 매번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켰어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심코 리모컨을 눌렀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한 드라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둘러싸고 다투는 내용이었죠. 어머니, 그 땅 언제 파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난 그 땅을 팔 생각이 없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드라마 속 아들은 어머니를 압박하고 딸은 오빠를 말리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은 결국 재산 문제로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었죠. 아이고, 결국 가족이 다 망가졌네. 어이없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등장인물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이라는 소중한 관계를 돈 때문에 망쳐버리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 마주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었죠. 저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건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들의 사업 이야기, 남편의 유산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용돈을 기다리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우리 가족은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머리를 흔들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꾹 누르며 심호흡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죠.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공기가 부족한 듯 숨이 가빠졌어요. 일어나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드라마는 여전히 재생 중이었고 등장인물들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물 좀. 주방으로 가는 길에 어지러움이 심해져 벽을 짚었어요.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된 통증이 팔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찾아 주머니를 뒤적이며 식탁 의자에 겨우 앉았죠. 119에 전화해야 해.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간신히 119를 눌렀고 신고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소와 상황을 말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가슴이 아파요. 전화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구급대원입니다. 어르신 안에 계세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발도.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급히 이송해야 합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본 것은 TV 화면 속 서로를 원망하는 형제자매의 모습이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119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천장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온기도 점점 멀게 느껴졌죠. 할머니, 정신 잃지 마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구급대원들의 긴박한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 제 손을 잡던 그날 마지막 숨을 내쉬던 순간이 생생하게 재생됐죠. 여보, 나도 갈 때가 된 걸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만약 제가 이대로 남편처럼 떠나게 된다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 유산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 평생 모아온 재산이 결국 자식들의 갈등으로 이어질까? 희미한 의식이 돌아오며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병실에 누워있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죠. 어머니, 정신 드세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간신히 고개를 돌려보니 딸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미국에 있던 딸이 갑자기 여기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눈을 다시 깜빡였습니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 받자마자 바로 비행기 탔어요. 많이 놀라셨죠? 딸의 손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 온기가 현실감을 주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됐니? 내가 여기 온지. 이틀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어머니.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나셨어요. 딸이 재빨리 저를 도와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 네 오빠는? 연락했니?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죠. 오빠요? 네, 물론 연락했죠. 첫날 병문안 왔다가 갔어요. 요즘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 차트를 확인하던 의사는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언제 퇴원할 수 있을까요? 최소 일주일은 더 관찰해야 합니다. 심장 기능이 안정될 때까지요. 의사는 제 상태를 설명하며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약물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볼게요. 보험 처리도 했고요. 고마워, 수진아. 너까지 고생시키게 해서. 의사가 나간 후 딸과 단둘이 남자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딸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왜 아프신지 말씀 안 하셨어요? 평소에도 가슴 아프셨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딸은 제 대답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에 걱정이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불편한 질문을 던졌죠.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악화 요인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 문득 쓰러지기 전 봤던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자식들이 재산을 놓고 다투는 장면, 그리고 아들의 유산에 대한 질문까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별로 그런 거 없어. 어머니,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오빠 때문에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죠?
딸의 직설적인 질문에 눈을 감았어요. 자식들 앞에서 강한 모습만 보여왔는데 이제는 그런 가면을 쓸 힘도 없었습니다. 문득 제 상태가 남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아, 너희 아버지처럼 될까봐 무서웠나 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희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수진이는 잠깐 화장실 갔어. 아들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병실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며느리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평소와는 다른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나이 드니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너희들 일은 잘 돼가니?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 아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생각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 제 상태보다는 병실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네, 다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만 하고 있었죠. 어머님, 퇴원하시면 누가 간병하실 거예요? 따로 간병인 구하셨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아직 퇴원 이야기도 없었는데 벌써 간병 문제를 묻는 것이 이상했죠.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언제 왔어? 연락도 없이. 방금 왔어. 너는 언제 미국 돌아가? 수진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병상에 누운 저를 향해 미소 지으려 했지만 형제 사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당분간은 어머니 옆에 있을 거야. 회복하실 때까지.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돌볼 수 있어. 너는 학업이 중요하잖아. 남매 간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간병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우리 집이 편할 것 같아. 며느리의 제안이 의외였어요. 평소 저와의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았는데 갑자기 간병을 자청하다니 의아했죠. 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당분간 제가 모실 거예요. 이미 휴학 신청도 했고 비자 문제도 해결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학업은 어떻게? 병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수진의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불편에 화제를 돌리려 했죠. 다들 진정해라. 내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니?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하실까 해서. 어머님, 그래도 간병 비용은 생각해 보셨어요? 간병인을 구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며느리의 말에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돈 이야기를 꺼낸 그녀의 속내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수진이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비용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할 거야. 오빠는 사업에 집중하세요.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수진의 말에 담긴 냉소가 느껴졌어요. 병실 분위기가 얼어붙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두 자식인데 이렇게 서먹해져 버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죠. 퇴원 후 집에서 회복 중인 제게 의사는 몇 주간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결국 수진이의 주장대로 딸이 간병을 맡았지만 아들 부부도 자주 들르겠다며 약속했죠. 오늘은 며느리가 혼자 와서 집안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때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응, 다 했어.
수진이가 다 챙겨줬어. 며느리는 거실을 둘러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서 온 수진이 정리해둔 약봉지와 물컵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의료보험 서류들이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디 갔어요? 오늘은 안 계시나 봐요. 잠깐 마트에 장 보러 갔어. 곧 올 거야. 며느리는 살짝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돌연 한숨을 내쉬었죠. 평소와 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인데? 민석이랑 무슨 일 있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마음을 다잡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죠. 사실 민석 오빠 사업이 많이 힘들어요.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한다고 하고. 그래?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투자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문제가 생겼다니 걱정이 밀려왔죠.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요. 사업장 임대료도 밀리고 직원들 월급도. 그렇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며느리는 망설이다 손가락으로 숫자 3을 그렸어요. 그 의미를 곧바로 파악했지만 확인하고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아니요. 3억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억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적금으로 겨우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꺼낸다는 건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 아들이 직접 말하지 않고 네가 오니? 내가 아픈 걸 배려한 거야? 그게 민석 오빠가 어머님께 말씀드리기 너무 민망해서요. 특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며느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주방에서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딸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쇼핑백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뭐라고? 3억? 언니, 정신 차려. 어머니 지금 회복 중인 거 몰라? 수진 씨, 이건 가족 문제라서. 그래, 가족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오빠 사업 실패한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수지는 쇼핑백을 내려놓고 며느리 앞에 서서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어찌할 바를 몰랐죠. 이제 좀 쉬어야 할 나이에 왜 자꾸 어머니 등골을 빼려고 해. 수진 씨, 그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머님 등골을. 말다툼이 격해지는 순간 가슴이 다시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자 두 사람이 동시에 제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약을 가져와 물과 함께 건네주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다시 가볼까요? 약을 먹고 진정한 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자식들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건강 상태가 그들의 다툼을 잠시 중단시켰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건강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이제는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수진이가 집안일을 대부분 해주었지만 며느리도 일주일에 2번 들러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간병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이었죠. 어머님, 이제 괜찮으신 것 같아요. 처음보다 얼굴색도 좋아지셨어요. 그래, 많이 나아졌어. 너도 고생 많았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흰 봉투를 꺼냈죠. 은정아, 이거 받아.
그동안 간병해 주느라 고생했잖니. 어머님, 뭐예요 이게? 며느리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어요. 봉투 안에는 간병에 대한 감사 표시로 성의껏 준비한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간병비라고 생각하고 써. 요즘 물가도 비싸고. 감사합니다만 이 정도 금액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녀가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었던 모양입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물었죠. 뭐 부족하니? 더 필요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가방에 넣는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이 봉투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서먹하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정아, 너희 둘 사이는 괜찮니? 요즘 민석이 사업 때문에 힘들다던데. 괜찮아요, 어머님. 남편이 좀 예민해져서 그렇지. 곧 좋아질 거예요. 며느리의 대답이 썩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에 걱정과 피로가 묻어났죠. 아들의 사업 실패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잘 의지하며 살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네. 어머님 말씀 새겨들을게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수지는 며느리의 손에 들린 가방을 흘끗 보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무언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죠. 며느리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언니한테 돈 주셨어요? 응, 그동안 간병해줘서 고마워서. 성의 표시로.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문으로 며느리가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약하세요. 저렇게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가족인데.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은 이미 돈으로 연결된 관계가 되어버린 걸까? 간병에 대한 감사 표시로 준 돈인데도 며느리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이도 어제 미국으로 돌아갔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의사의 조언대로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건강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죠. 박 여사님, 오늘도 산책하세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매일 나오고 있어요. 이웃 김 여사와 인사를 나누며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날 공원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한동안 집안 문제에만 얽매여 있다가 바깥 세상과 다시 소통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요새 댁에 따님도 안 보이네요. 미국으로 돌아갔나요? 네, 어제 갔어요. 제가 많이 나아졌으니 공부에 집중하라고 보냈죠. 김 여사와 담소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즐기던 뜨개질, 그 후로는 손도 대지 않았던 취미였죠. 이참에 다시 시작해볼까? 집에 돌아와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뜨개실과 바늘을 꺼냈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실을 감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여보, 내가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당신 스웨터 떠주던 것 기억나요? 문득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를 통해 사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민서가 잘 지내니?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내죠.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사업 실패로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직접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내려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오랜만에 호박죽도 끓였는데. 엄마, 제가 지금 좀 바빠서. 근데 동생은 미국 다시 갔어요? 응, 다시 갔잖니? 몰랐어?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딸의 안부를 묻는 아들의 행동이 수상했지만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짜던 뜨개질을 내려놓았어요. 출입문 모니터를 확인하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에 놀라며 문을 열었죠. 민서가 갑자기 웬일이야? 전화도 없이.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좀 뵐 일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더 깊게 패인 미간 주름과 피곤한 눈빛이 걱정되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머뭇거리며 앉았어요. 차라도 마실래? 방금 커피 냄새 좋은 원두 샀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오갔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다른 의도가 느껴졌어요. 아들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듯했죠. 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서가 할 말 있으면 그냥 말해. 엄마가 무서운 사람은 아니잖니. 어머니, 사실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투자자들이 모두 떠났고 은행 대출도 막혔어요.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들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었죠. 이대로 가면 파산하게 돼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고. 얼마나 필요한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까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죠. 3억 정도요. 아버지 유산에서. 잠시만 빌릴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나오자 전신의 한기가 느껴졌어요. 수술 후 간병비 이야기를 꺼냈던 며느리의 모습, 차 안에서 묻던 유산 질문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던 걸까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이라. 계속 유산을 가질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너무 급해서. 아들의 변명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늘해졌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안 돼, 민서가. 그 돈은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모으신 거야. 어머니, 저도 가족이잖아요. 제가 망하면 어머니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와 다른 강압적인 어조에 놀랐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을 이었죠. 민서가, 엄마도 너를 돕고 싶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 돈으로 사업을 살리면 뭐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문제요? 지금 당장 회사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의 눈에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죠. 미안하다, 민서가. 하지만 엄마는 그 돈을 줄 수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유산은 가족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어머니만 그걸 결정하시나요? 얼굴을 떨구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는 아들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같았죠. 아들이 집을 떠난 후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국제전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수진이가 받았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고. 미안해, 깨웠니?
오빠가 집에 다녀갔어. 돈 때문에. 수진의 한숨 소리가 소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저는 아들과 나눈 대화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과 유산에 대한 아들의 태도까지 모두 말했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오빠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뭐라고? 너도 알고 있었니? 딸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이미 오빠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제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이미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렸어요.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사채까지요. 그런 얘기는 왜 안 해줬니? 사채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유산을 모두 날릴 수는 없었죠. 딸이 실질적인 조언을 건넸어요. 엄마, 제 생각에는 법적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법적 대비라니? 우리가 남이니? 남이 아니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오빠가 아버지 계좌에 접근할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딸의 냉정한 분석에 섬뜩했지만 한편으론 현실적인 조언이 고마웠어요. 법대에서 공부한 딸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죠. 내일 은행에 가서 계좌 확인하고 인감도 새로 만들어야겠어. 혹시 몰라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어머니 건강도 중요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딸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가족 간에 이런 불신이 생기다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슬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근데 오빠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무 단호하게 거절했나? 엄마, 그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오빠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너무 냉정하게 대했나 싶어. 통화 중에도 아들의 절박했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복잡했죠. 감정적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엄마가 무너지면 오빠도 도울 수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고마워, 수진아. 든든하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내일도 해는 뜰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됐죠. 여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단단해져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항에 나가 수진이를 마중 나갔어요. 딸이 미국에서 일주일 휴가를 내고 귀국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딸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죠. 수진아, 이쪽이야. 여기.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딸을 꼭 안아주니 향기로운 샴푸 냄새가 났어요. 몇 개월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짐을 함께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죠. 비행기 괜찮았니? 네, 잘 지내요. 엄마는 건강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색이 좋아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동안 딸은 미국에서의 생활과 학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로스쿨 생활이 바쁘지만 보람차다는 말에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녀의 밝은 모습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나이도 적지 않은데.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친숙한 대화가 이어지며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이번 명절 음식 준비를 딸과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차례상은 좀 간소하게 차리자. 너도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제가 송편 빚는 건 자신 있어요. 근데 오빠는 언제 와요? 딸의 질문에 잠시 주저했어요. 아들과의 갈등이 있은 후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 올 것인지도 불확실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아직 연락이 없어. 오빠한테 돈 얘기 거절한 후로 전화도 잘 안 받더라. 오빠도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미국에서의 진로 계획,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딸은 국제법을 공부하고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실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름 인턴십에 합격했어요. LA의 대형 로펌이에요. 아이고,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기쁜 소식에 서로 안아주며 웃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딸의 미래에 대한 꿈을 들었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빠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내가 너무 냉정했나? 엄마, 냉정하신 게 아니라 현명하신 거예요. 그 돈을 줬다면 오빠는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딸의 말에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여전히 아들의 상처받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설거지를 하며 내일 장을 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시장에 일찍 가야겠다. 제철 나물도 사고 과일도 좀 사야지. 제가 운전할게요. 엄마는 목록만 준비해 주세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딸에게 제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고민을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도 처음부터 완벽한 어른은 아니었어. 많은 실수도 하고 후회도 했지. 정말요? 엄마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다행이지. 하지만 내면에선 항상 불안했어. 비록 아들과 갈등이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도와주며 손이 빨랐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빠 오나 봐요. 전화했더니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서 있었어요. 아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도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손주도 많이 컸구나.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손주를 안아주며 웃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과의 시선이 마주치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돈 이야기로 불편하게 헤어진 기억이 생생했죠. 너도 왔구나. 미국 생활은 어때? 응, 잘 지내. 오빠도 건강해 보이네. 많이 말랐다 싶었는데. 남매 간의 대화가 어색하게 이어졌어요. 아들이 식탁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먼저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죠. 언니, 제가 송편 빚는 거 도와드릴까요? 오빠는 아버지 사진 앞에 절 올리러 가요. 그래, 그러자. 민서가 너도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와.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남편 사진이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이 어딘가 외롭고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주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업은 괜찮아지고 있어요? 아니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남편도 많이 지쳐있고. 저는 차례 준비를 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식구들에게 들키지 않게 한숨을 삼켰죠. 엄마, 이거 여기 두면 될까요? 응, 거기 올려놓으렴.
그릇 좀 더 가져와. 차례상이 거의 완성될 무렵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서 마음이 북받쳤나 봐요. 그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죠. 민서가 밥 먹자. 음식 다 차렸어. 네. 어머니, 차례는 어떻게 지낼까요? 제가 준비할게요. 식사 시간 내내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모두 애써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문 닫았어요. 뭐? 그랬구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죠. 모든 직원 다 내보내고 사무실도 정리했어요. 빚만 남았죠. 얼마나 남았니? 5억 정도. 이자가 너무 많이 붙어서. 사실 저희 집도 경매 넘어갈 위기예요. 대출금을 못 갚아서. 뭐라고? 그런 얘기는 왜 이제야 하니? 갑작스러운 고백에 충격이 컸어요.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오빠, 왜 그렇게까지 됐는데 말도 안 했어? 그래서 뭘 어쩌겠다고? 네 학비도 벅찬데 무슨 돈으로 도와주겠어?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딸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해라, 둘 다. 이렇게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머니, 솔직히 지금 저희가 그 돈이 정말 필요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 가족을 위한 거 아닌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그의 눈에서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수진이가 앞으로 나섰죠. 오빠, 그건 아니지. 그 돈은 어머니 노후를 위한 거야. 내 사업 실패 책임을 엄마에게 떠넘기지 마. 내가 언제 책임을 떠넘겼어? 난 그냥 가족으로서 도움을 청하는 거야.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끊임없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남매는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죠. 민서가 내가 너를 돕고 싶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5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니. 어머님, 저희가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지금은 정말 위급해요.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더 강하게 반발했죠. 언니, 어떻게 갚겠다는 거예요? 오빠 회사도 문 닫았는데 몇 번이나 실패를 반복할 거 뻔하고요. 수진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제 꾸짖음에도 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듯했죠. 너는 미국에서 잘 살면서 뭘 안다고 그래?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거야? 네 인생은 제발 네가 책임져. 남매 간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아들이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어요. 그 소리에 모두 깜짝 놀랐고 다른 방에 있던 손주가 울음소리와 함께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무서워. 손주의 울음소리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은 아이를 안아 달래려 했지만 손주는 저에게 달려와 안겼죠. 그 모습에 아들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전 아이에게조차 믿음을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민서가 진정해. 애 앞에서 그러면 안 돼. 손주를 달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깨진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돈 달라고 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 다 필요 없어. 그냥 모르겠다고. 손주를 달래려고 노력하는 동안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수진이도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참으며 진정하려 애쓰고 있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가족이야?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오빠, 제발 좀 그만해.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불안감을 느낀 저는 선주를 안고 일어섰어요. 선주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려는 순간 아들이 갑자기 제사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번쩍이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죠. 자식한테 도움도 안 되는 아버지 모셔봤자 뭐예요? 다 필요 없어요. 민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제사상을 거칠게 밀쳐버렸어요. 소중하게 차려놓은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죠. 민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광경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선주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버지, 재산 이제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뭐라고?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제 안에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들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격, 후회 그리고 더 깊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 아들과 저 사이에 섰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선주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죠. 오빠, 제발 나가. 지금은 더 이상 말하지 마. 모두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나도 이럴 생각 없었어.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진짜 없어.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제서야 그의 행동이 순간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소리 없이 울며 선주를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제사 음식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보였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더 이상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워 등을 돌렸어요. 거실의 참담한 광경을 더는 볼 수 없었죠. 아들이 짐을 챙기는 소리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치울게요.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다가와 저를 부축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지러운 거실과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이 제 인생처럼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아버지 제사상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바닥을 정리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나았을까? 아니면 더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을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집은 고요함에 잠겼어요. 수진이가 모든 것을 치우고 낮아 텅 빈 거실만 남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죠. 엄마, 차 끓여왔어요. 좀 드세요. 고마워.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메어 더 마실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죠. 오빠가 너무했어요. 어떻게 제사상을 엎을 수 있는지. 네 오빠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식에게 상처받은 이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엄마, 오빠한테 전화해 볼까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아직은 좀 시간을 두자. 서로 진정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죠. 누구지? 오빠일까요? 모르겠다. 가서 확인해 보렴.
수진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긴장한 채로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세상에,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옷이 다 젖었잖아. 어머니 안에 계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빗속에 서 있었는지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그를 안으로 이끌었죠.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수건 가져올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아들은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민서가. 아들이 갑자기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아무리 화가 났어도 내 아들이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사상을 업다니.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일어나, 민서가. 무릎 꿇지 마.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고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알아, 민서가. 알아. 이제 그만 일어나자. 비에 젖은 아들을 씻기고 말린 후 거실에 다시 모였어요. 수진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고 세 식구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상기되어 있었지만 이전의 분노는 사라진 듯 보였죠. 민서가, 이제 진정됐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보렴. 어머니, 제가 정말 모든 걸 망쳤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까지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 옆에서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남매 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죠. 오빠, 다 말해봐. 어떻게 그렇게 빚이 생긴 건지. 투자자들이 갑자기 빠지면서 시작됐어. 제품 개발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없고, 그래서 대출을 받고 또 받고. 아들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에는 작은 대출로 시작했지만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해요.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고 그게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될 때까지. 부끄러웠어요. 제가 늘 성공할 거야라고 큰 소리 쳤는데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렸어요. 늘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닮아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민서가,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어. 네 아버지도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거 알지? 네? 아버지가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 아들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남편의 성공 스토리만 들려주었지 실패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었죠. 수진이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40살 때 모든 재산을 투자했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었어. 빚더미에 앉아 우리 가족은 전셋집에서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지. 정말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니. 남편의 실패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설명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죠. 특히 아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민서가, 돈 문제는 함께 해결해보자. 하지만 내가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네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알아요, 어머니. 제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더 현실적으로요. 수진이 갑자기 메모장을 꺼내더니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실용적인 면모가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죠. 오빠, 내가 생각해봤는데 사채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이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협상해보자. 그런 방법이 있어? 도와줄 수 있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새삼 든든했어요. 아들의 얼굴에 희망이 깃든 것 같았고
수진이도 오빠를 돕게 되어 기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스스로 해결할게요.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알아.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있는 거란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험난했던 가족의 위기를 지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이 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굳이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하여 어떻게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더 유익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